자신의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성비를 철저히 따져요. 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호 아니면 어떤 취미에는 확실하게 돈을 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10분 경제학의 저자시자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사실 샤넬백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넘어간다고 예. 하는데 일단은 샤넬백 같은 명품이 지금은 꼭 사야 되는 것처럼 좀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샤넬백이 왜 필수품이 됐을까요? 네, 나름대로 거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뭔가 자기 눈높이에 맞는 내 네.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면 나만 안 사면 안 되는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샤넬백도 그런 것들을 잘 뭐랄까요? 관리 유지해서 네. 그 백에 대한 남다른 가치를 투영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특히 그런 남다른 가치를 투영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론들 중에서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우리나라 명품 시장에서 성과를 낸 명품 브랜드와 네. 그렇지 못한 명품 브랜드 간에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버리를 비롯해서 일부 명품 회사들이 초창기에 한국 시장에 그래도 합리적인 명품으로 들어가자 포지셔닝을. 그래서 가격을 초고가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반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싸게 파니까. 그렇죠. 오히려 가장 초고가 정책을 추구했던 샤넬 그리고 에르메스 이런 데는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명품 시장에서의 가격 포지셔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희비가 지금 엇갈린 상황이 돼서 그 뒤에 뒤늦게 한국 시장에 문을 두들겼던 뭐 신흥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설프게 싸게 하지 말고 근처 여타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비싸게도 돼 이런 전략으로 한국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많죠. 따라서 샤넬은 여성들에게 어떤 남다른 의미 부여를 하게끔 만든 그 전략 가격으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럭셔리 소비를 단순히 그냥 사치로만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 교환 시스템으로 해석을 하셨던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예, 내가 이러한 수준의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 계층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대변하려는 노력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샤넬백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여러 챕터에서도 그런 내용을 써드렸습니다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이걸 투자에 활용하거나 내 현장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애를 썼는데 뭐 샤넬백도 마찬가지죠. 이걸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는 뭐가 있겠지라는 나머지를 상징해 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농담이 아닌데 농담 삼아 자주 얘기하는 게 저는 평소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근데 호텔 앞에서 이러고 서 있으면 가끔 누가 저한테 키를 줘요. 발레를 부탁한다고. 정말요? 어쩌다 진짜로.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좀 갖추고 입어야지. 그냥 너무 편하게 입으면 또 그런 취급을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비즈니스하는 제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시계를 찬다든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일부러. 그게 상대방에게 나의 크레딧을 확인시켜 주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우리 기자님께 제가 이런 거 다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뭐 월간 5만 개씩 발주하셔도 제가 커버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자님 입장에선 생면부지의 사람이 제가 진짜 저거 만들 수 있는 거야? 내 돈만 받고 또 사라지는 거 아니야?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타고 온 차나 뭐 시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약간의 크레딧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얘기했던 연예인이 누구냐면 박진영입니다. 가수 박진영이 처음에 미국 진출을 이제 시도했었을 때요. 그때 그냥 자기는 뭐 원래 박진영이 이렇게 뭐랄까요? 명품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워낙 그냥 네. 스타일리시하게 입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고 가서 뭐 레코드사들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같이 해보자 했는데 다들 반신반의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뒤를 싹 돌아봤더니 자기 주차장에 나와서 가고 있는데 다 쫓아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무슨 차 타고 왔는지 보려고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뭐 한국에서 자기가 날렸다고 하고 이런 비즈니스 하면 나도 돈 될 수 있다고 하고 나도 충분히 월드 투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차 타고 왔어? 이거 보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박진영이 그 뒤부터 어쩔 수 없이 시계나 차를 일부러 비즈니스 미팅 있을 때는 좋은 걸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크레딧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저런 시계를 차고 왔을 정도면 진짜 한국에서 큰 성공했겠네. 차도 주차장에 파킹된 거 봤더니 뭘 타고 왔던데 이걸로 말을 더 그 신뢰도를 부여하는 네.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어떤 물건이라는 건 단순히 소비를 넘어서 다른 의미 부여가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최근에는 좀 빈티지 이런 거가 좀 유행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트렌드가 이제 좀 해석을 하시기로는 경제적 위기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이 책 챕터 안에도 네. 경제적 위기를 의류와 함께 맥락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정말 시시콜콜한 걸로 한번 고민들을 많이 해봐요. 네.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 불황일까 호황일까, 길어지면 불황일까 호황일까, 이걸 가지고 연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연구 결과 좀 상이하긴 합니다만 네. 일단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 불황의 전조다라는 아주 정치한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그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무릎에서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 불황의 시그널이 더 강하다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했었을 때 첫 번째로는 예전에 비해서 그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더 여성 취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성인식의 평등성이 많이 약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불황의 전조가 느껴지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게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입장에선 불황이 되면 자기가 잘릴 위험이 있고 아니면 어디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품성을 어필하려고 더 과감한 의상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는 매력 있는 여성이고 뭔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더 과감한 의상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 뭐가 있었냐면 아니다 봤더니 그 비즈니스를 그냥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도 치마 길이가 짧아지더라.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연구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자기 매출, 자기 성과 이런 게 예전보다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더 과감한 기분 전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컬러풀한 걸 입는다든지 내가 머리를 한번 바꿔본다든가 네. 아니면 오늘은 내가 그냥 과감하게 입고 나와봤어. 기분 전환 하려고 이런 의도가 섞여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자연스럽게 치마 길이가 짧아지는 게 경기 불황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상과 이렇게 결부된 경우가 있는데 빈티지는 항상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빈티지 스타일스럽게 입고 나오는 게 유행이 돼서 빈티지가 유행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서구에 비해서는 골반이나 다리 길이가 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빈티지들 중에서 특히 보세라고 하죠. 누가 사서 입었던 옷들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했던 건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서구 체형의 누군가가 입었던 청바지나 옷을 사 입으면 그 폼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스타일이 더 돋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 때문에 또 사서 입었던 적도 있고 빈티지는 또 다른 결도 또 해석이 많이 돼요. 네. 그러면은 가성비 제품들은 어때요? 요즘에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게 저는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전에는 뭐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썼다면 지금 뭐 다이소 제품도 되게 많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성비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가성비에 대한 소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아니다. 내 주변에는 명품 아직도 사고 술 한잔 마셔도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하면서 가성비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마케터들과 경제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소득도 예년만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자기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일상의 일반적인 소비품들, 그 다음에 뭐 소모품들, 이런 것들은 가성비를 철저히 따져요. 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아니면 제품, 아니면 어떤 기호, 아니면 어떤 취미에는 확실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 주변에 아주 잘 나가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러닝이 엄청난 취미예요. 이 사람은 러닝화에는 돈을 안 아껴요. 그래서 정말 러닝화, 야, 너 이렇게 러닝화를 많이 사도 돼? 그리고 색깔별로도 있고 가장 나오면 가장 비쌀 때 사요. 야, 이게 되겠어 하는데 그 친구 다른 데는 또 과소비를 안 해요. 그래서 가성비라는 것은 전체 내 제약된 소득 중에 불필요한 것은 딱 필요한 핵심적인 것만 소비하자라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그렇게 생긴 잉여를 뭔가 내가 확실히 의미 부여하는데 쏟아붓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체력 보충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그 기자님이야 뭐 화장품은 일반적인 걸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고르셨겠지만, 남다르게 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취미 관련된 거. 그럼 그건 돈을 쓰실 네. 거죠. 그거죠. 바로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지금 합리적인 소비가 되게 중요해진 이런 시대에서 명품이 살아남는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딱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고 싶을 때는 확실하게 거기에 방점을 찍어주고요. 네. 그래서 어설픈 명품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모은 모든 거를 건다 할 정도로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한 거라면 아끼지 않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아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는 아끼지 말아야지 하는 건 다 쓰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스키 소비가 늘고, 그 다음에 명품 의류뿐만 아니라 와인이나 이런 고급 주류가 많이 성행하는 이유는, 옛날에는요 회식도 많았고요, 같이 더불어 술 마셔야 될 이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술 마시는 돈으로 책정했던 월간 비용을 엠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걸 마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야, 오늘 6명이네? 그러면 오늘 팀장님이 내가 쏠게! 팀장이 내가 쏠게 하면 6명이랑 먹는데 위스키바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주, 맥주 나오는 소맥에 타서 갈아 마시고 뭐 하는 걸 하는데, 요즘 회식도 별로 없고, 네. 그 다음에 혼자 나홀로 혼술 하는 사람들 많고, 그럼 내가 뭐하러 소맥을 먹어? 나 혼자 마실 거고 나를 위한 건데, 그러면 빈티지 위스키를, 또는 아니면 정말 이건 우리나라의 귀한 위스키래, 이런 것들을 사서 마시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 합리성이라는 게 경제학적인 합리성이랑은 완전 일치하지는 또 않다고 봐야 되나요? 아, 이게 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집필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을 처음에 집필하기 직전에 중학교 경제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나라는 뭔가 진짜 그냥 경제학 원론에 있는 내용을 쉽고 편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약간 거기 패키징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국정교과서니까 그걸 그렇죠. 느낀 게,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느 챕터가. 근데 뭐 이게 꼭 올바르다라고 그르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전 국민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소비 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고 싶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소비로 내 만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죠. 내 돈 썼으면 그걸로 만족감이 제일 커지도록 소비하는 게 제일 소비를 잘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한 푼 두 푼 모으면 나중에 큰 돈이 돼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지금 한참 젊을 때, 지금 한참 즐기고 느낄 수 있을 때, 이때 대출을 받더라도 뭘 사야겠어요, 외제타를 굴려야겠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지금 누리는 소비의 그 크기가 나중 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면, 그게 합리적인 소비인 거예요. 소비는 결국 나의 만족도를 키우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미국에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라고 어떤 방향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네. 실제 그 챕터를 집필할 때 저축의 중요함이라든가 이런 거 막 유도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통상적인 범주와 달리 있구나. 이걸 좀 느꼈죠. 네. 그러네요. 딱 객관적인 딱 이렇게 기준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리고 이게 또 내용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지퍼보다 단추가 오래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보수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합리성 때문일까요? 네, 역시 여기도 경제적인 합리성들을 네.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책 내용의 대표적인 일면들을 몇 개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 남성들도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바지랑 상하이가 붙어있는 옷들이 있어요. 네. 서부 개척 시절에 그래서 팔 이렇게 놓고 발 넣고 하는 건데 그 옷 벗는데 한 2, 30분이 걸리는 게 단추가 한 50개 있어요.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지퍼입니다. 쭉 내리면 끝나니까요. 그런데 그 지퍼가 바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리고 장기간 체류하고 변두리에서만 적용됐던 게 이 지퍼의 단점이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녹이 쓰는 거예요. 옛날 지퍼는. 그때는 합금이나 알루미늄 소재 이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빨아야 되는데 빨면 녹물 나오고 그리고 뻘개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퍼는 일찍부터 발명이 됐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인해서 단추를 대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퍼는 또 여러 군데 적용하기에는 또 여러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았던 게 있죠. 왜냐하면 무게도 무거워지고 네. 그리고 지퍼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관상 이게 뭔가 액세서리로 분류될 수가 없어요. 단추는 단추 모양만 예뻐도 옷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퍼 모양이 이뻐서 옷을 사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해서 단추는 단추가 살아남는 방법을 슬슬 찾아냈고 지퍼는 지퍼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그런 일면들을 적으면서 제품이 개발되고 신기술이 나왔을 때 어떤 면들을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상품화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 기술보다 행태가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를 일상에서 더 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행태가 더욱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뭐 다 자주 드는 예시들이 많습니다. 요 근래 들었던 수업 때 들었던 예시인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자님과 제가 프로야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네. 홍보해 주셔서 고마워서 제가 모시기로 해서 네. 그래서 가는데 제가 티켓을 미리 사가지고 갔다가 그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VIP석이라서 몇십만 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현장에서 다시 구매해서 들어갈 것이냐 했을 때의 의사결정과 티켓은 안 사고 현금 몇십만 원을 들고 가서 VIP 좌석을 구매해서 이제 야구장을 가려고 했는데 그 몇십만 원 현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실제 티켓을 어느 쪽이 더 살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게 우리의 행태와 심리와 이런 거에 많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티켓을 사서 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현금을 들고 갔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똑같은 돈인데 네. 훨씬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티켓을 내가 사고 갔어요. 그래서 티켓 뭐 40만 원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 40만 원어치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현장에서 돈 뽑아가지고 다시 40만 원어치 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안 사요. 왜? 나는 이미 야구 관람에 40만 원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40만 원 티켓을 샀으니까 난 지불을 했는데 또 40만 원을 더 준다는 건 저 야구 경기에 80만 원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80만 원 주고 볼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현금 40만 원을 들고 갔을 때는 아직 나는 야구를 위해서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금은 다른 데 쓸 수도 있었는데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현금 잃어버렸네. 야구 티켓도 못 샀는데 아직 잃어버렸구나. 다시 뽑아야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태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경제 활동을 우리가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것이 뭐가 있냐면 네. 우리 사람은 합리성의 동물이 아니에요.
다 선입견이고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할 때도 우리 815는 그런 걸 많이 보시니까 네. 왜 저 회사에 투자할 것이냐, 그걸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성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관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할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흥미로운 말씀들이어서 참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한국인들이 또 유독 매운맛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네. 뭐 이 책에 맛뿐만 아니라 뭐 집, 뭐 사는 그러니까요. 공간 뭐 잔뜩 넣어놨거든요. 소주 병뚜껑 네, 이런 것들도 네. 다이어트. 네, 뭐 어느 걸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뭐 파리로 왔으니까 네. 소주 병뚜껑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모든 국가들이 다 세금이 필요해요. 특히 요즘 트럼프가 관세 많이 부과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 국민들이 소득세나 또는 법인세를 내게 될 텐데, 그게 세수입의 중요한 원천일 텐데, 그거는 언제 내냐 하면 1년에 한 번 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단기 국채 만기 돌아오는 건 거의 매달 들어와요. 그거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에 연초에 세금 걷어서 갚는 거랑 시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들 다 어떻게 갚지? 그리고 그 소득세 법인세 들어와 봤자 그걸로 이 돈 다 못 갚아. 이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데일리로 돈이 들어오는 세수원이 필요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관세예요. 네. 관세는 외국이 미국에 들어가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싶을 때 물건 들어올 때마다 내는 일종의 입장료 같은 거거든요. 네.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백악관 보좌관들이 입장료 같은 거다라고 본인들이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차 들어올 때 몇 대 들어오면 그거 입장료 내야 되고, 다음 달에 들어오면 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세수원 확보가 가장 용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미국은 빚 갚으려고 했던 건데,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해야 되고 중화학공업 육성해야 되고 신규 산업 육성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세수원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거두면 또 민간 경제가 구축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자꾸 그 당시 성행했던 게 밀주였는데, 그래서 밀주범들을 잡자. 근데 밀주범 잡기가 어려운 게 공무원들에게 단속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 밀주한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저 창고 좀 열어주세요 하면, 그 당시 밀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몸에 문신 있고 이 어깨들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 네. 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단속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쑥 나오면 여기가 아닌가 하면서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공무원이어도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건 당연히 단속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밀주가 근절도 안 되고, 그래서 국가가 생각한 게 주세법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병뚜껑을 만드는 회사를 딱 한 곳으로 그 당시 지정했어요.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만 병뚜껑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뭐만 사겠다? 뚜껑 개수만 사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주를 팔거나 맥주를 파는데 뚜껑 없이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유리병에 쇠로 이렇게 싹 오므리는 건 그 당시로선 굉장한 기술력이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한 회사를 일부러 하나만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병뚜껑 회사에게 예를 들어서 진로에서 뚜껑 500개 주문하고 금복주에서 몇 개 주문하고 화이트 맥주에서 몇 개 주문했다. 그 개수만 세서 쟤네 맥주 그렇게 팔았네. 세금 무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누락된 세금을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 발달하는데 일부 썼다라는 게 우리의 선배들의 나름대로 대안이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는 세금과의 싸움도 많이 하는데, 네. 특히 국가 재정이 빠듯할 때, 네. 빠듯할 때는 이렇게 추가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런가요? 하나만 뚜껑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도 주류 종류도 많아지고 네. 술 소비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회사를 몇 개 더 허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막걸리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독과점적인 그 지배체제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까지도 병뚜껑을 다 일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앞서서 좀 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실패한 투자를 왜 끝까지 끌고 가는가?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상당히 인상 깊은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한국인의 특성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경제적인 특성 때문일까요? 아,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기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투자 네. 계속하는 이유는요. 본인은 어떻게 자주 바꾸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자주 바꾸기도 하고 계좌를 분리해 놓죠. 바꾸는 계좌, 안 바꾸는 계좌. 그건 진짜 네. 현명하신 전략이시네요. 근데 실패한 투자를 자꾸 바꾸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심리적인 요인도 좀 썼습니다. 뭐 자기 확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네. 요인이 있어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실패한 투자를 고수하게 되는 기질들이 뭔지는 알려드렸는데 그걸 알려드린 것과 그걸 고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경제학자들도 행동 개조까지는 어떻게 설명을 못 해드리고 네. 그냥 원인들은 뭔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담아드렸죠.